자,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재미로 찍는데요. 제목을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기 위한 준비 운동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이제 톨스토이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소설가인데요. 대문호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는데 작가는 뭐 무조건 작품으로 말해야죠. 소설가니까 소설로 이제 말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한 권씩만 빼갖고 왔는데요. 이게 톨스토이의 3대 장편입니다. 1번은 전쟁과 평화, 2번은 안나 까레니나, 3번은 부활입니다. 전평은 이 두께로 4권, 미누사 건데요. 안나 까레니나는 또 이 두께로 3권, 부활이 조금 얇아서 이 두께로 2권입니다. 이 전평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가 1828년생입니다. 이것은 1869년에 이제 완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작가가 41세 만으로, 안나 까레니나는 1878년에 이제 완간이 되는데요. 다 단행본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작가가 51대, 거의 뭐 10년 저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인데요. 부활은 1899, 그래서 작가가 71세니까 7순에 이제 쓴 건데요. 발표 연도가 그렇고요. 작품이 되게 길잖아요. 두꺼우니까 사실 전평은 언제 쓴 거예요? 30대 때 이제 쓴 거고, 이걸 이제 쓰고 나서 거의 뭐 동시적으로 그 타락한 유부녀의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상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중적으로 집필을 하고 퇴고하고 또 출판사 뭐 잡지에 발표를 했지만 알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30대에 쓴 거고 요건 이제 40대에 썼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가장 작가가 가장 뭡니까 건강하고 원숙하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 전기 영상 한번 참고하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은 결혼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가장 행복했을 때 이제 쓴 2개의 작품이 이거고요. 솔직히 이제 이 정도 썼으면 지도 사람이면은 힘이 빠지는 게 예의잖아요.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굵직한 작품을 쓰지 못하고 약간 손을 푸는 식의 이제 작은 작품들 그런 거 이제 하나 쓰고 그래 한둘씩 쓰고 민화 이제 그런 것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그냥 정말 손 풀라고 써도 이 정도는 이제 쓰는 우리의 톨스토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쓰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나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건강하게 살았고 작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 아버지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어르신 또 사상가이자 뭐 사업가 이런 걸로 예 이런 정체성도 강해서 그런 쪽으로도 바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작품 활동은 거의 하지 않다가 이미 이제 50 찍었죠. 이제 5, 60대 때 톨스토이가 50에 즈음하여 그 참회, 옛날에 참회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요즘은 고백이라고 번역하는 그 에세이죠. 그런 요런 거에 비하면 좀 얇습니다. 요런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건데요. 본인이 이제 드디어 늙고 병들고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육체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 아르자마스의 공포 제가 어디다가 말을 이제 해놨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도 다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암에 안 걸리려면 뭐 그러면 이제 저속노화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막 할 텐데 톨스토이도 물론 그런 고민들을 했지만 그것과 나란히 지난 이제 삶을 토파보면서 내 삶의 문제가 뭐냐 이기주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도자 톨스토이로 가는 중에 이제 소설은 이제 조금 힘들겠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워낙에 이제 위대한 소설가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 저거는 어 우리가 그 노트북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도 손이나 이런 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 손으로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건강이 안 따라주면 정말 소설을 못 썼겠구나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톨스토이는 이미 우리식으로 말해서 환갑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전기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톨스토이는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사교계 생활이 너무 싫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오랜만에 여기 박형규 선생님 뒤에 실어놓은 해설을 읽었는데
자기는 이 동아리 사람들이 너무 싫다. 내 주변에 이 서클들이 너무 싫다. 누구랑 누구가 이 작가들도 너무 싫고요. 그러니까 소설가들 작가들도 너무 싫고요. 또 뭐 이런 귀족들도 너무 싫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인공 네글리도프가 보여주는 그대로 인맥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싫다 싫다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 인맥을 활용할 줄 안다.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가 사람들을 적잖이 이제 만났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설의 소재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잡담, 대담, 담화 이런 거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 부활 같은 경우에도 친구 중에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 친구가 콘인가 이름이 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맡았던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들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 불쌍한 로잘리아 오니와 그의 유혹자 이야기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제목만 딱 들어도 이 부활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올 텐데 이 로잘리아가 이제 어떤 남자에게 이제 뭡니까 그 옛날식으로 말해서 유혹을 당하고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신세를 망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유곽에 이제 가게 되는데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소설의 이제 플롯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짰는데 어떤 이제 독살 사건에 이렇게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배심원으로 참석했던 1인이 한때 그녀를 유혹했던 남자인 거예요. 글쎄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부활을 이제 한 요 정도 오랜만에 한 요 정도 지금 다시 읽었는데 네, 이제 스토리가 한두 번 제가 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소설이.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옛날에 읽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소설로 고전으로 이제 읽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좀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좀 건방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이거는 이제 어디 뭐 강남의 뭐 에이스, 템프로 뭐 이런 젊은 여성들인 거죠. 사실 여기서 그 카투샤가. 근데 이제 마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루된 거죠. 자기가 직접 그 약을 타진 않았는데 그 약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그 술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연락책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혐의를 벗을 길이 없는 거죠. 혹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여사여사 해가지고 이제 네, 그녀가 이제 회부가 됐는데 그녀가 딱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옛날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희박할 것 같은데 그렇게 희박한 일이 저 넓고 넓은 러시아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가 봐요. 이건 어쨌거나 실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판사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배심원이 한때 그 로잘리아를 유혹했던 그 남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은 자기가 한때 유혹했던 그러니까 사랑한 거죠. 자기가 한때 사귀었던 여성이 이제 이런 식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운명이 그렇게 망가진 거에 자기도 이제 책임이 있다. 죄책감을 이제 느끼고 결혼하려고 어떻게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이고, 더 비참한 거는 이제 그녀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이제 스토리인가 봐요. 이 얘기를 듣고서 톨스토이가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톨스토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발표는 71인데, 분량을 보면 한 몇 년을 써야 되는 약이니까는 근데 어쨌거나 10여 년 동안 10년 넘도록 이렇게 대작품을 안 쓴 거잖아요. 근데 그 톨스토이 안에 있는 소설가로서의 끼가 엄청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귀가 이렇게 막 쫑긋쫑긋 막 서면서 이거야, 이거 내가 한번 써봐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한 친구는 이제 네글류도프가 되고요. 젊은 공작 드미트리 네글류도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혹 당해서 망가지는 그 여성은 이제 카체리나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써가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막 하는데 자, 이제 부활 한번 봐요. 보면은 제목이 부활이잖아요. 당최 누가 부활한다는 거죠? 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쓰게 된 보통 직접적인 동기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영혼 전사파, 두호보르라는 어떤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캐나다인지 어디로 이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대주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많이들 봤을 텐데요. 글쎄 소설가가 뭐뭐를 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소설을 쓰고 싶어서 쓰는 거죠. 근데 인제 쓰는 과정에서 혹은 쓰고 나서 이 소설에 생기는 어떤 수익금을 저기다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이게 순서가 맞을 것 같고요. 작품이 쓰이는 어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인제 종교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사회 문제에 항상 참여적인 툴소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목이 부활인데요. 부활이 부활의 주체가 누굴까요? 부활의 주체가.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은 역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톨스토이의 이 3대 장편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읽은 책입니다. 중학교 때 읽은 책인데요. 제가 그렇게 막 명민한 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진짜 그 촌놈 중학생조차도 감동시키는 그런 문체의 소설이에요. 그만큼 되게 평이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이게 화법으로 제가 어릴 때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이제 읽었을 때는 카츄샤에 굉장히 몰입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여자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정 시간에 생활관 실습을 파던 세대거든요. 한복을 입고 가서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남자랑 같이 자면 안 되고, 이른바 혼전순결요. 그다음에 행여라도 그런 일이 있고 그 사람하고 결혼 못 하게 돼서 딴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그 이전 남자친구하고 잤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가정 선생님들이 막 금과 옥조처럼 가르치던 80년대 초반, 80년대 이제 중반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자란 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카츄샤의 운명이 눈에 들어왔을 거고요.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그 테스라는 작품 있잖아요. 토마스 하디의. 이건 이제 영국 소설인데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게 테스를 봐라. 결혼 전에 남자랑 잔 것도 잘못이지만 그거를 뭐하러 얘기를 해가지고 지 인생을 지가 이렇게 오그라뜨리냐, 이제 이런 식의 취지였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당연히 이제 카츄샤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은 그때 이제 어릴 때 읽을 때는 얘는 잘못한 게 없고 일방적으로 되게 피해자인데, 왜 또 작가는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때 카츄샤죠. 카츄샤로 하여금 자꾸만 부활을 외치는 건지. 이제 카츄샤가 부활하는 방식이 술 담배를 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설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것도 기독교적인 작품인 거잖아요. 러스트, 음란함이죠, 음란함. 음란함에 대한 이제 단죄인데, 그거에 가장 많이 이제 빠져들었던 게 이 누구야, 카츄샤니까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읽을 때는 그녀는 피해자니까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읽어서 이제 제가 그런 건데, 이제 점차 독서를 나이에 따라서 반복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읽을 때 느낌은, 이 카츄샤도 큰일 났네요. 초반부터 얘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카츄샤를 설명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뽑으려면, 제가 아까 러스트라고 했는데 음탕에 빠지기 전에 카츄샤를 설명하는 가장 큰 그 키워드는 허영이에요. 허영. 이 허영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 본질을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분수와 주제 파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이 아이의 성장 과정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고, 얘가 어떻게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네올리도프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고 하는 이제 소설 내용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이 들고 보니까 보이는 대단한 점은 뭐냐 하면, 아 정말 톨스토이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카츄샤를 절대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카츄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데는 이런 어떤 유물론적인 토대는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은 거는 많은 부분 그녀 자신의 의지이고 그녀 자신의 선택이기도 한 거예요. 매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 대목도, 돈도 돈인데 단순히 생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명품백 들고 싶은 거예요. 화장품 고급한 거 쓰고 싶고 이 화려한 옷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탁부나 이런 거 하면은 저 갑갑한 곳에서 맨날 수증기 들이마시면서 이 방망이 두드려야 되고 그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자기 분수와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허풍, 허영 이런 거에 사로잡힌 그거를 굉장히 신랄하게 톨스토이가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인생이 망할 건 없었는데 결국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어떤 몰리는 극단적인 정황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어떤 또 정황이 이 극적인 재회인 거잖아요. 네글류도프랑. 근데 여기 이제 톨스토이 요 소설에 항상 나오는 톨스토이의 분신 남자들,
이번에 이제 네흘류도프입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이게 환갑을 훨씬 넘어서 쓴 소설인데 네흘류도프는 이제 30대 한 중반 뭐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정도의 이제 젊은 남자 홍기를 이제 살풋 놓쳤지만 아직까지 뭐 공작 자기도 있고 재산도 많으니까 좀 골라갈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식의 이제 톨스토이의 분신인 남주를 이제 내세우고 네흘류도프와 이제 그녀를 제외하게 하는데 톨스토이식 이 남주들은 음, 네, 좋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이 네흘류도프가 네, 제일 이제 좋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 이제 네흘류도프는 지금 양다리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자기는 바람이 아니구나. 상간남이에요, 상간남. 유부녀랑 사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유부녀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부녀의 이름은 마리아 뭔데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르차기나 그 공장 영의 딸이 자기랑 이제 약간 혼담에 오고 가고 있는데 정식으로 청혼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이 애인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청혼을 못 하고 있는 식으로 쓰지만 자기도 인정하거니와 코르차기나 공장 영예가 2% 부족한 거예요. 3%도 부족할 수 있어요. 나이가 27, 8인데 너무 많아. 자기가 보기엔. 그 다음에 여자가 저 나이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연애를 해봤겠죠. 좀 찝찝한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도 이건 싫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그런 연애 경험이 있다는 게. 근데 이런 거를 솔직하게 쓰는 톨스토이의 모습은 아주 좋죠. 작가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이런 남자가 재수가 없는 거는 또한 이제 사실이니까. 그래서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미루고 있고 자기 처지에 조금 더 멋진 신부감이 또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사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지 관리라든지 이런 이제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얘기가 되고요. 배심원에다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부활이 까투샤에 대한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누구에 대한 것이다? 네흘류도프에 대한 것이다 라는 점이 톨스토이의 전평이나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 소설에서는 되게 부각되는 지점입니다. 뭔 소리냐면 전쟁과 평화에서도 구도적인 인물이 나오죠. 삐에르라든지 삐에르 베주오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안나 까레니나는 확실한 레빈이 이제 그런데요. 레빈이 뭐 부활하고 자시고 할 건 없고 그냥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 수업을 해보면 레빈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여학생이 그런 경우는 진짜 못 봤고요. 남학생들이요, 주로. 그런데 그 레빈이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그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삶, 그러니까 삶이라는 이데아잖아요. 그거하고 구체적인 삶의 충돌, 뭐 이런 거에서 겪는 갈등이라든지 한마디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의 레빈을 보면은 아 톨스토이가 지금 꺾어지고 있구나 뭔가 톨스토이에게 변화가 오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에 오면 네흘류도프는 그거를 이제 실현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소설이 망해야 되는데 아까 그 제가 소설가로서 톨스토이의 끼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동기야 어땠든 아, 저 재밌는데 한번 써볼까? 그 다음에, 아, 저 두고 보리? 영원 전사파들? 아, 쟤네들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소설이니까. 이거 한번 써보자. 아니, 근데 돈이 많아서 돈을 풀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했던 소설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진도가 나가고 스토리가 막 착착착착착 맞춰지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 부러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네흘류도프도 이제 일단 쓰기 시작하니까 이미 이제 환갑을 넘은 톨스토이가 30대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30대 때 지주로서 했던 고민들, 토지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농민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남자로서 했던 고민들요. 아, 자기도 방탕했지만 또 그런 이른바 과거 있는 여자는 싫고 그다음에 여자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어장 관리하면서 얘보단 그래도 얘가 뭐 이런 것들 남자로서 했던 그런 약간 치졸하기도 한 졸렬하기도 한 이제 그런 고민들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까츄샤를 만난 이후에 진짜 비포 애프터인데요. 카츄샤 이전에는 이랬는데 카츄샤 만난 이후에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되게 잘못 살았구나.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가. 그리고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부활을 꿈꾸게 되는 혹은 부활했다고는 제가 볼 때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부활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요. 하지만 이제 톨스토이 소설에 나타나는 그 많은 남주들 이런 귀족
남자 귀족, 젊은 남자 귀족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듯이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이런 시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흘류도프가 카투샤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망할이 돼가지고 카투샤가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 번들번들한 얼굴이며 안경이며, 나흘리도프 안경 끼고 있거든요. 이런 안경. 이제 어릴 때 읽었는데도 너무 인상적인 게 꺼지라고, 진짜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 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이제는 네가 정신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라든지 회개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려니까는 뭔가 이제 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 재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대드는데요. 그래서 자, 제목이 부활인데 카투샤의 부활과 네흘리도프의 부활 두 개를 이제 시도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톨스토이가 굉장히 그 사회 첩려적이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이 이제 죄수니까 어쨌거나 그 형을 받게 돼요, 카투샤는. 그래서 이제 그 시베리아 이송 행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흘리도프가 그 길을 일정 부분 이제 동행하거든요. 근데 톨스토이 굉장히 부지런한 작가인 거죠, 그죠? 그런 거 자료 조사를 다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소설의 플롯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그 사회주의 운동가들요 을 집어넣어요. 근데 계속 제가 강조하게 되는데, 톨스토이는 이때 이미 환갑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게 거의 뭐 70,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퇴직 교수 넘어서 명예 교수 넘어서 뭐 이미 이제 대중 강연도 어지간해서는 네, 좀 힘들 수도 있는 체력적으로 그런 나이인데, 어, 본인의 전공과도 무관한 어떤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인데요. 그 러시아식으로 이때 브나로드 운동, 인민주의 운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나로드나야 볼랴 인민의지당, 이제 그런 그 여러 유사한 인민의지당을 비롯한 유사 당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제 황제를 암살하려 한다든지 뭐 이런, 실제로 암살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런 테러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을 무렵인데, 톨스토이 또 그걸 되게 관심을 이제 갖고서 지켜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시몬손이 대표적이고요. 여자 인물들, 여성 캐릭터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디테일은 읽어보고 확인을 할 건데, 나와요. 남녀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남자 혁명가인 시몬손이 카투샤에게 호감을 보이고, 카투샤도 이제 그거에 화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담배도 끊게 되는데요. 조금, 네,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담배가 아닌데, 아무튼 이제 작가는 인물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카투샤가, 제 기억에 남는 말이, 네흘류도프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지만, 시몬소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소설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대목도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인간 심리를 이렇게 또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렇게 되게 또 잘 엮어주고요. 그게 옛날에 이거 수업을 해봤었는데, 왜 카투샤를 타락시키는 것도 남자고 이렇게 삶으로 이끄는 것도 남자냐, 뭐 이런 식의 제가 질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19세기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투샤가 무조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게 그렇게 그린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톨스토이 소설을 읽고 있지 않을 것이고요.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다시 읽으면, 자, 요거는 이제 원서예요, 원문인데요. 당연히 뭐 러시아어인데, 부활은 제가 연구가 안 돼가지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전집은 아니에요. 근데 뭐 논문 쓸 때 쓸 수는 있는 전집인데, 너무 좋은 그 톨스토이 전집은 그 소비에트 시대 때 나온, 그 100권인가 되는 건데, 그건 도저히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전집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보단 조금 더 좋은 전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걸로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뭐 핑계죠. 이제 더 그거 텍스트를 못 구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인터넷에 치면은 이거 다 원문 서비스 다 되거든요. 어느 판본, 뭐 어지간한 판본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핑계고, 일단 이제 작품을 읽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이제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학기하고 다르게 이번 학기는 뭔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뭔가 막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부활을 읽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반대였던 거죠. 뭔가 시간이 너무 없고 바쁘고 아니면 이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이제 제가 슬럼프에 빠지고 하는 이런 성격은 아닌데요. 이제 힘든 일이 많으면 또 잠을 많이 자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못 읽고 해서 부활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두께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의지만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내일 완독 이렇게 되는 책이 아니고요. 꾸준히 하루에 두세 시간씩 뭐 더 길게 읽으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건 힘드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이번 달 안에 읽는 걸로 한 3, 4주 안에 읽는 거를 뭐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읽을 책인데요.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는 뭐 어지간히 논문도 다 하나씩 쓰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네. 안나 까레니나는 네,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강의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뭐 한데요. 부활은 읽을 기회가 좀처럼 잘 주어지지 않아서 미루고 미뤘으나 3대 장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일 잘 썼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평하고 안나 까레니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굉장히 뭐 걸작인 거는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국 문학과 러시아 문학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문학과 톨스토이 이런 걸 염두에 둘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 젊은 지식인 작가들이 제일 많이 읽은 소설이 부활이에요. 부활에 그렇게 얘네들이 꽂혔던 거는 아마 뭐 일본 지식인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뭐 자료를 아주 많이 뒤져본 건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잖아요. 짧으니까. 그게 있고 그 박민호 선생님인가 아무튼 그 어떤 국문학자가 쓴 글에서 이제 봤었는데 여기 주인공 네흘류도프가 젊은 이제 카투샤랑 이렇게 해갖고 타락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작가들이 다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비슷하게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어떤 성모럴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로 이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와닿지 않았나 이것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아까 그 인민주의자들 분화로드 운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생각나는 걸로는 시문의 상록수, 그 다음에 뭐 네, 그건 이제 대표적인 그 뭐야 그 분화로드 운동을 다루는 거고요. 강경의 인간 문제 그거는 이제 카프 쪽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네, 그 참여 문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경향 소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1920, 30년대 소설 어떤 분위기들을 떠올려 보면 현진건의 빙처 또 뭐 있을까요? 최서해 이런 작가 있었고요. 그죠? 탈출기 뭐 이런 것들. 여러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여기서 이제 사회 운동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민중 속으로. 톨스토이 소설에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 소설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되게 좋고요. 아마 그래서 더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싶고 이 소설에 나타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그렇게 많이 치중해서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였잖아요. 염상섭 그 3대에도 보면은 사회주의 그 이름 까먹었는데 고문당하다 나중에 죽는 애 있잖아요. 병화가 사회주의 운동하고 고문당해서 죽는 애는 딴 애였나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화두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라사도 들어와 있었고 러시아도 아간 파천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 사회주의 얘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또 읽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톨스토이 전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 톨스토이가 러일 전쟁에 반대하는 칼럼을 썼다고 제목이 재고하란가 그래요. 생각 다시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제 현실 참여적이니까 아마 그 이제 당시 젊은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것 같고요. 지적인 도스옙스키보다 더 도스옙스키는 재화벌하고 가난한 사람들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옛날에 짧은 글도 쓰고 레퍼런스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뚜르게네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뚜르게네프는 지금 순위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뚜르게네프가 많이 읽힌 것도 지금 말씀드린 부나로드 운동 그런 맥락이 커요. 근데 부활이 이제 그런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당시 이제 젊은 지식인들이 많이 읽었고 그런 식으로 비교 연구가 만약에 비교 연구를 하고 싶으면 그런 비교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개인적으로 때가 된 거죠. 다른 장편을 다 읽었으니까 이걸 이제 읽고 좀 정치하게 글을 이제 하나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읽은 톨스토이의
어, 첫 장편이에요. 물론 민화는 이제 어릴 때 더 봤고, 그때 이제 되게 뭔가 재미있게 짠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카투샤에 몰입해가지고 그 노래 가사도 있어요. 대중가요. 그래가지고 아, 그 카투샤가 그 카투샤구나 하면 이제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자, 끝으로 이 부활 민음사판입니다. 민음사판 부활에 제가 민음사판이라고 자꾸 왜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요, 이게 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박형규 선생님 번역인데, 박형규의 부활은 문동으로 가서 문학동네에 지금 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민음사는요, 이거를 그냥 비벼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연진이 선생님이 여기 전평도 번역하고 안나 까레니나도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 연진이 선생님 번역으로 다시 책이 나왔고 표지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 표지 그림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더 할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옛날 거예요. 박형규 번역의 민음사 판본인데 새로 살까 하다가, 그러니까 연진이 번역으로 새로 살까 하다가 그냥 이제 옛날에 읽던 거니까 이걸로 읽고, 원래도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도 판본은 다르지만 박형규 번역으로 읽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읽고, 왜냐면 전쟁과 평화도 박형규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어릴 때, 중고 때니까. 그분이 1세대입니다. 러시아 문화 1세대. 얼마 전에 작고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 번역으로 읽고 이제 원서를 보자라는 생각인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톨스토이 이제 초상화를 보시면, 이것은 크람스코이가 그렸습니다. 제목도 톨스토이의 추상이에요. 이건 이제 미술 같은 거 수업할 때, 문화예술 수업할 때 이제 이 그림도 하는데요. 많은 화가들이 톨스토이를 그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렛빈이기도 합니다. 근데 렛빈은 톨스토이를 그릴 때 전신컷도 쓰고요. 누워있는 톨스토이도 있죠. 누워서 이렇게 책 보고 있고 이런 톨스토이 있고, 어쨌거나 배경도 같이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크람스코이의 초상화에서 도드라지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작가의 얼굴 를 그린 거죠. 진짜 이건 정면 승부라고 할 만한 그런 거고요. 초상화도 그리는 기법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이거는 뒤에도 뭐 하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컨대 뭐 벽지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작가니까 뭐 이런 거 펜, 연필 이런 거라도 갖다 놓다든가, 이런 소품들, 오브제도 하나도 없이요. 벽도 이렇게 시커머리 쭉쭉하게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얼굴도 각을 좀 튼 초상화도 있거든요. 개행가 뭐 이런 사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뭐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면으로 해가지고 톨스토이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미 이제 아주 한창 때 40대는 아니고 4, 50대 약간 꺾은 이제 꺾어진 톨스토이의 초상인 거잖아요. 연도가 안 적혀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젊어도 한 뭐 39은 안 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톨스토이의 생명력 같은 게 너무 잘 느껴지고, 이 광대에 이게 광대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하죠? 광대도 살짝 있지만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눈이 굉장히 깊어 보여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악마가 이글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이제 악마는 진짜 악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설가로서의 끼, 투지 이런 게 막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지 않을 때라도 톨스토이는 충분히 성실하게 치열하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쉬어도 이게 작품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미친 척 한번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걸 하나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활을 읽기 위한 이제 준비 운동이었고요. 제가 의욕만으로는 완독하기 힘든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찍으면서 열심히 읽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고요. 다 읽고 노트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을 때 조금 차근차근 찍어보려고 합니다.